안녕하세요. 차업주의 이풀이입니다. 장마철 보행 및 운전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번 주도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다룰 주제는 변압기 산업입니다. 현재 변압기 관련 기업들의 매출이 꽤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봐두시면 이후로도 계속 도움이 되실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변압기는 이름 그대로 전압을 변환해주는 장비입니다. 또한 장비 산업이기에 점차 우상향해 나간다기보다는 전력망 인프라 투자로 인해 수요가 변화되는 산업이죠. 즉, 수요가 확 증가했다가 확 감소할 수도 있는 사이클을 가진 장비 산업입니다. 이러한 변압기 산업의 수요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것은 전력 사용량의 증가와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확대, 그리고 노후 장비의 교체 등의 요소로 볼 수 있겠는데요. 갈수록 인구가 많은 개발도상국의 경제 성장으로 인해 또 전기차의 성장으로 인해 전기 사용량은 계속해서 증가해 나갑니다. 이는 자연스레 전기세의 인상으로 이어지게 되죠. 그런데 전기세의 인상은 각 나라의 국민들에게 부담이 가중되므로 내수 경기 침체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주게 되고, 특히 수도 과열비 항목에 속하는 전기세는 장치 산업을 하는 많은 기업들의 제조 원가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즉, 전기세의 증가는 내수 경기에 영향을 주게 되고 기업들의 이익에는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각 국가들의 경쟁력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도 앞으로도 글로벌 전기 사용량은 증가해 나갈 것이 전망되므로 전기 절약의 효율성을 높이는 에너지 관리 시스템의 필요성이 커지게 되고, 동시에 신재생 에너지의 생산 확대로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보통 전기가 생산되어 사용되기까지의 과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전기가 생산되어야겠죠. 그리고 생산된 전기는 공장, 건물, 가정 등으로 이동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동되는 과정에서는 여러 저항으로 인해 전력이 손실되죠. 따라서 전기 저항, 즉 전력 손실을 막기 위한 방법이 필요합니다. 전선을 굵게 하거나 전압을 높이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전선을 굵게 하려면 전선의 원료가 되는 구리 사용량이 많아지니 장거리용 전선의 비용 증가는 만만치 않겠고, 또 전선이 굵어지면 하중도 꽤나 증가하게 될 테니 이를 지탱하기 위한 송전탑의 규모가 더 커져야 하거나 더 깊이 설치해야 하거나 더 많이 설치해야 하므로 이 역시 비용의 증가로 이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전압을 높이는 방법으로 전기 저항을 줄여 전기의 장거리 이동 간의 전력 손실이 없도록 하고 있어요. 바로 여기 있는 1차 변전소가 전압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죠. 이곳에서 전압을 높여 전기의 장거리 이송을 하게 합니다. 즉, 1차 변전소에서 낮은 전압을 높은 전압으로 바꿔주게 되는 것이고, 그러려면 변압기가 필요하게 되는 거죠. 또 그렇게 전압을 높여 전기의 장거리 이송이 된 뒤 사용처 지역에 가까워지면 2차 변전소에서 전압을 다시 낮추게 됩니다. 즉, 2차 변전소에서는 높은 전압을 낮은 전압으로 바꿔주게 되고, 그러려면 또 변압기가 필요한 거죠. 이렇게 전기를 이송하는 과정을 송전이라고 하고, 장거리 송전 이후에는 각 사용처에 전기를 분배하게 됩니다. 이를 배전이라고 하죠. 이 그림에는 안 나왔지만 배전하는 과정에서는 사용처별 전압에 맞는 전기를 이송하기 위해 또 전압을 변화시켜줘야 하니 변압기가 필요하게 돼요. 이때는 지상으로 혹은 지하를 통한 변압 과정을 거치게 되죠. 지상을 통한 배전 방법은 주상변압기라고 합니다. 공중에 매달려 있는 이러한 것들을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주상변압기는 외관상 좋지 않고 자연재해로 인해 부식되거나 추락하는 등의 문제가 생기죠. 따라서 도로나 횡단보도 근처에 매설하는 변압기가 생겨나게 됩니다. 이를 지중 매설형 변압기라고 해요. 가령 재개발되는 아파트들은 안전과 미관상의 이유로 주변 일대의 전선 지중화를 추진하게 되는데, 바로 이것이 전주를 없애며 지하화하는 것이죠. 덕분에 요즘 흔하게 우리는 이러한 변압기를 볼 수 있는데, 이 변압기가 손상되면 주변 일대에 정전이 됩니다. 최근 음주운전으로 변압기를 들이받아 논란이 되었던 모연예인 덕분에 이렇게 지중변압기의 내부를 볼 수 있기도 하네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전기의 발전, 송전, 배전으로 나뉘어 불리는데, 용량이 큰 변압기가 송전에 필요한 12차 변전소에 쓰이게 되고, 이는 중대형 변압기라고도 불리며 HD현대일렉트릭과 효성중공업이 중대형 변압기를 생산합니다. 그리고 용량이 작은 변압기가 배전에 필요한 주상 지중 변압기에 쓰이죠. 이는 소형 변압기라고도 불리며 LS일렉트릭과 재룡전기, 일진전기 등이 소형 변압기를 생산합니다. 대체로 중대형 변압기를 생산하는 기업이 소형 변압기를 생산하는 기업보다 적고, 이는 글로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형 변압기를 생산하는 기업들은 다양하죠. 이러한 변압기는 유입되는 전류를 받아 자기장을 발생시키는 1차 코일과 이를 전해받은 2차 코일으로 구성되는데, 이렇게 감겨있는 12차 코일에 비해 따라 유출되는 전압의 변화를 만들어주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변압기는 코일로 쓰이는 구리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고, 코일을 감게 되는 철심인 전기강판의 비중이 그 다음, 그리고 이를 보호하는 외암에는 강철이 쓰이게 되죠. 참고로 전기강판과 일반적인 강철의 차이를 보자면, 전기강판은 전자기적인 특징을 이끌어내기 위해 규소를 첨가한 특수강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구리, 전기강판, 강철이 변압기의 주요 원재료인 셈입니다. 그런데 변압기의 전기강판은 말씀드렸듯이 전자기적인 특징 때문에 미국 에너지부의 기준에 만족해야 하는데, 한국,
일본, 독일의 전기 강판만이 이를 충족합니다. 국내 기업은 포스코죠. 따라서 변압기의 주된 원료가 되는 전기 강판을 든든하게 공급해 줄 수 있는 국내 기업이 있다는 점도 국내 변압기 기업들의 경쟁력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나라들이 특히 태양광과 풍력을 중심으로 하는 신재생에너지 인프라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태양광과 풍력을 통해 전기를 생산하는 인프라는 아무데나 설치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태양이 잘 드는 곳 혹은 바람이 잘 부는 곳에 설치해야겠죠. 그러다 보니 산지가 오히려 신재생에너지 생산에 적합한 형태를 띱니다. 그런데 기존 전력망은 도심에 집중적으로 설치되어 있죠. 따라서 신재생에너지의 생산을 위한 인프라 설치는 기존에 설치된 전력망과는 매치되지 않는 현상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신재생에너지의 인프라 설치는 추가적인 송전, 배전망이 필요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모든 나라에게 해당되죠. 게다가 변압기의 경제적 수명은 30년 정도인데 미국의 경우 과거에 투자했던 송배전망의 노후화까지 함께 진행되니 이러한 수요가 몰리면서 변압기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미국은 단연간 국내 변압기 기업들의 가장 큰 수요 국가이고 최근에는 빠른 경제 성장으로 인해 전기 사용량이 급증하게 된 베트남에도 수출 비중이 커졌군요. 이러한 국가들의 변압기의 수요가 증가하게 되겠고 그러면 그 사이사이를 연결해주는 전선도 수요가 함께 증가하겠죠. 국내 기업으로는 대한전선, 가온전선, 대원전선 등의 기업이 있겠고 일진전기의 경우에는 소형 변압기와 전선 사업을 함께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각 기업의 상황을 봐보죠. 먼저 중대형 변압기를 생산하고 있어 가장 큰 수요가 예상되는 HD 현대일렉트릭과 효성중공업입니다. 현대일렉트릭의 시총은 2.5조이고 효성중공업의 시총은 12조죠. 현대일렉트릭의 가치 2배 이상인 것을 알 수 있고 두 기업 모두 주가가 급격히 상승한 것도 볼 수 있습니다. 현대일렉트릭의 현금 자산은 장기금융자산까지 1,300억 정도이고 사업의 투자 자산은 거의 없군요. 그리고 유형 자산은 5,450억 규모입니다. 장치산업의 특성상 자산 총계의 25% 수준이 되네요. 그리고 부채를 보면 6,100억가량의 차입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많은 자본을 필요로 하는 장치산업의 현대일렉트릭이 사업 운영을 위해 자금 조달을 해오면서 사업을 해왔지만 수요의 급감에 따른 사이클이 있어 아직도 재무 상황이 넉넉하다고는 볼 수 없죠. 앞으로도 현대일렉트릭은 계속해서 투자를 하면서 사업을 이어나가야겠습니다. 다행히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미상환 전환사채는 없군요. 실적을 보면 매출이 크게 증가했음을 알 수 있죠. 지난해부터 변압기 기업들의 실적 상승이 대단했습니다. 덕분에 영업이익도 크게 증가했고 특히 영업이익률이 8%에 이르렀는데 이는 지난해 대비 2배입니다. 장치산업이기에 영업마진이 높지 않았지만 이제는 매출의 확대로 이익도 함께 증가해 나갈 수 있는 구간인 거죠. 그러나 금융비용과 법인세 비용으로 인해 역시 순이익은 꽤 깎이는 모습입니다. 재무가 개선되려면 이러한 실적이 몇 년은 지속되어야겠군요. 그리고 효성중공업을 봐보면 현금성자산은 1,100억으로 현대일렉트릭과 비슷하네요. 그런데 유형자산은 2배 이상 크죠. 매출 채권과 재고자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비용 처리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셈입니다. 현대일렉트릭이 사업 위주로 하는 것에 비해 효성중공업은 투자부동산도 있고 투자자산도 있어요. 수소 관련 사업을 진행 중인 것 같네요. 그리고 부채를 보면 차입금이 1.6조 원으로 상당하죠. 운전자본 규모에 이어 금융비용까지 큰 것을 알 수 있어요. 따라서 현대일렉트릭에 비해 유동자금이 더욱 넉넉치 않습니다. 다행히 효성도 미상환 매자니는 없고요. 이러한 재무 상태는 손익계산서에서도 드러나는데 매출 규모는 오히려 효성중공업이 더 큽니다. 그러나 이익을 보세요. 이제야 흑전했죠. 영업이익률은 1.6%군요. 물론 효성 또한 영업이익이 크게 늘어나는 구간인 것 같으나 금융비용이 상당합니다. 따라서 아직도 순손실을 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효성은 이번 사이클로도 재무가 개선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사업을 보면 현대일렉트릭 매출의 78%가 송배전 관련이고 수주잔고가 4조 원가량이므로 든든하네요. 반면 효성은 이렇게 매출의 56%를 변압기 관련이고 이 매출액은 현대일렉트릭과 비슷한 규모이지만 여기에서 변압기 규모가 어떤지는 알 수 없겠군요. 다만 이러한 전력기기의 수주잔고는 효성도 막강합니다. 효성중공업의 수주잔고가 3.5조 원이니 기업 가치가 2배 이상인 현대일렉트릭과 큰 차이는 없어요. 이 점이 효성에게 가장 매력적인 것 같네요. 두 기업 모두 실적 성장을 해나갈 수 있겠군요. 그리고 두 기업의 해외 법인을 보면 현대는 미국의 변압기 공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니 참 긍정적이죠. 대형 변압기의 경쟁력을 가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효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효성 또한 미국 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떠오르는 변압기 수입 국가인 베트남에도 공장이 있군요. 물론 변압기 공장은 아니기에 큰 상관은 없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유동성 자금, 운전자본 규모, 손익을 고려할 때 HD현대일렉트릭이 더 매력적인 투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효성중공업의 경우 낮은 시총을 무기로
현대일렉트릭을 목표로 같이 가는 구조가 될 수 있겠군요. 다만 두 기업 모두 급등한 주가로 인해 접근하기에는 부담스러울 수 있겠는데 아직 두 기업 모두 코스피 200 지수에 포함되지는 않은 상태임을 알 수 있네요. 그러나 최근 급등으로 인해 현대일렉트릭은 코스피 116위, 효성중공업은 코스피 192위에 랭크된 것을 볼 수 있으니 이러한 흐름이 11월 초중순까지 지속된다면 코스피 200 지수에 포함될 수도 있겠습니다. 즉, 두 기업 중 좀 더 안전해 보이는 HD 현대일렉트릭이 좋아 보이지만 이미 급등한 주가에 접근하기가 어렵다면 이후 11월 초중순쯤의 시기에 맞춰 접근하여 12월 코스피 200 지수의 정기 편입으로 인한 패시브 자금의 유입을 기대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때까지 조정까지 된다면 더할 나위 없겠죠. 그리고 소형 변압기의 LS 일렉트릭을 보면 이미 급등하기도 했고 또 이미 코스피 200 지수에 포함됐고 시총도 가장 큰 기업이기 때문에 생략하겠고 대신에 일진전기와 재룡전기를 보겠습니다. 일진전기는 시총이 4,264억이고 재룡전기는 시총이 3,365억이네요. 두 기업 모두 급등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재룡전기를 보면 현금성 자산이 185억이고 유형자산 규모도 작네요. 그에 비해 매출채권, 재고자산의 규모는 상대적으로 커졌군요. 매출채권과 재고자산의 합이 유형자산의 3배 수준이네요. 아무래도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부채 부분도 보면 차입금도 없고 미상환 매자닌도 없습니다. 무차입 경영을 선호하는 것 같네요. 재무가 아주 간결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재룡전기는 유동자금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가진 운전자본 규모 등의 체격에 비해서는 나름 운영할 수준이 될 것 같군요. 그리고 손익을 보면 매출액의 증가가 상당하네요. 덕분에 적자였던 이익이 흑전하면서 이익률이 28%까지 나오게 되었네요. 대단합니다. 재무까지 깔끔하니 법인세 비용만 빼면 바로 순이익으로 연결되네요. 재룡전기는 이번 사이클로 인해 재무가 상당히 개선되겠군요. 미국의 해외 공장을 가지지도 않았고 소형 변압기는 경쟁사들이 꽤나 많을 텐데도 재룡전기의 소형 변압기 경쟁력은 참 좋아 보이는데요. 게다가 사업 비중도 변압기 100%이고 변압기 수주잔고가 연간 매출액을 월등히 넘어서네요. 급등한 주가에도 참 매력적인 기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아직도 재룡전기에는 관심을 가져보셔도 괜찮겠군요. 반면에 시총이 1,000억가량 더 높은 일진전기의 자산을 보면 현금성 자산은 345억이 있고 특히 유형자산 규모가 큽니다. 매출채권 재고자산의 규모도 상당하죠. 비용 처리될 여지가 많이 보이네요. 그 외에 투자부동산도 제법 있기는 하지만 추후 이것을 처분하고 증설 시 여력이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사업의 변화와 시간이 필요하고 지금 당장은 임대수익은 크게 작용하지 않을 테니 크게 작용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부채 부분을 봐보면 차입금이 2천억가량 되는군요. 유동성 자산보다 1,700억이나 많고 운전자본 규모까지 큰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운영하기에도 넉넉치 않을 거라 보이네요. 지금 당장 이익잉여금을 쌓고 주주환원 정책을 하기에는 부족해 보입니다. 그리고 실적 변화도 봐보면 외형 성장을 크게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조원가와 판관비의 비용 감소로 이익률은 크게 높일 수 있었군요. 이익률이 3%에서 5%대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안 좋은 재무로 인해 순이익은 떨어지게 되죠. 일진전기는 매출의 70%가 전선이고 14%가 변압기 관련 매출인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난해부터 시작된 변압기로 인한 수혜를 받고 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군요. 물론 이렇게 수주잔고가 있지만 이는 일진전기의 연간 매출액 대비 작은 규모입니다. 그런데 시총은 재룡전기보다 더 높고 최근 급등하기까지 했으니 상대적으로 성장성이 떨어지는 일진전기는 다소 매력적이지 않다고 생각되네요. 게다가 일진전기는 급등한 주가에도 코스피 383위로 코스피 200 지수 편입 가능성이 낮으며 재룡전기는 성장성과 유동성 등으로 코스닥 150 편입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둘을 비교하면 재룡전기가 매력적이지 않나 생각되는군요. 이제 전선기업들을 보자면 시총이 1.7조로 높고 이미 코스피 200에 포함되는 대한전선은 21년 말에 너무 큰 시세를 받기도 했으니 생략하겠고 대신에 시총이 낮은 대원전선과 가온전선을 봐보겠습니다. 가온전선은 최근 주가가 30%가량 상승했고 대원전선은 시세를 별로 받지 못한 모습이군요. 가온전선의 시총이 대원전선의 2배 정도 됩니다. 그런데 대원전선은 미상환 전환사채를 가지고 있고 유동자금이 넉넉하지도 않으며 특히 사업적인 성장이 보이지 않는 데다가 이익의 성장까지 더딥니다. 따라서 시총은 높지만 가온전선을 보는 편이 낫겠는데 가온의 유동자금은 670억이고 역시 운전자본 규모가 크네요. 시총 대비 꽤 큰 규모의 자산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200억의 차입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운전자본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러한 유동성자금 수준 가지고는 아직 주주환원 정책을 넉넉하게 펼칠 수준은 안 되겠죠. 그런데 이러한 가온전선의 실적을 보면 시총이 3배 이상 큰 일진전기보다도 매출 규모가 큽니다. 물론 변압기 기업들에 비하면 매출 성장은 10% 수준에 불과하지만 이익의 증가는 2배가량 되는군요. 1%대의 영업이익률이 3%가 되었습니다. 가온 역시 매출의 확대가 이익의 확대로 이어지는 구간 같네요. 그런데 재무가 좋지는 않으니 이익은 좀 깎이는 모습이죠. 가온전선의 사업을 보면 전선 제품이 64%, 전선 상품이 23%이고요. 아무래도 최대 주주인 LS전선으로 인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LS전선은 비상장사이기에 이러한 부분도 긍정적이네요. 마지막으로 수주잔고를 보면 수주잔고는 950억으로 매출액 대비 미미합니다. 다만
이미 기납품액이 높은 것으로 보아 수주잔고로 판단하면 안 될 것 같군요. LS전선과의 사업구조도 봐야 정확하겠지만 LS전선으로 인해서도 수혜받는 구조가 클 것 같네요. LS전선은 미국의 공장까지 가지고 있으니 가온전선은 특히 이 점에서 경쟁력이 꽤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아버지께서 오래 몸담고 계셨던 곳이 LS전선이죠. 아무튼 가온전선도 낮은 시총 대비 좋은 사업 구조와 실적 성장을 가졌다고 판단됩니다. 코스피에 상장된 스몰캡이기 때문에 지수 편입 가능성은 극히 낮지만 가온전선도 충분히 관심 가져도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군요. 종합해보면 변압기 산업은 사이클을 타는 장치 산업이며 최근 신재생에너지의 확대와 노후화된 장비의 교체 수요로 인해 여러 기업들의 실적 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사이클 산업이기에 주의해야겠고 이미 상승한 주가이기 때문에 전략을 가지는 편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신규 진입을 원하지만 급등한 주가가 부담스러운 분들이시라면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중대형 변압기 기업들 중 특히 HD현대일렉트릭은 11월까지의 흐름을 본 후 이후 코스피 200 지수 편입으로 인한 주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겠고 기존 주주분들이라면 현대, 효성 모두 실적 변화를 보시면 되겠어요. 또한 소형 변압기 기업들 중에서는 재룡전기의 조정 시 매수 전략이 아직도 유효하지 않나 생각되며 전선 기업들 중에서도 가온전선 또한 조정 시 매수 전략이 유효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전기 강판을 생산하는 포스코 또한 꽤나 올랐고 시총이 저희 채널 기준을 넘기니 생략하겠고 변압기와 전선의 주원재료가 되는 구리와 관련된 기업인 이구산업, 서원, 대창, 국일신동, 풍산 등의 기업들도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는데 풍산을 제외하면 이들은 실적 성장성 면에서 떨어져 보이네요. 풍산 또한 급등한 주가에 비해 최근 실적은 정체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변압기 산업의 변화로 인한 관련 기업들을 살펴봤는데 다소 늦게 접근하게 된 만큼 반드시 신규 진입에는 주의가 필요하며 이미 기업들의 수요 사이클이 시작되었기에 필히 실적 성장성을 가진 기업에만 접근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오늘도 차트 없는 주식 투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